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인재라고 합니다. 올해가 벌써 그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30주년 기념 그 학술대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는 2회의 일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주 사회경제 네트워크 기획 세션,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최덕천 교수님과 최인수 박사님을 모시고 사회적 경제 협동 플랫폼에서의 로컬 푸드 유통 사업단의 사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강원 원주 혁신 도시의 활성화 방안,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토해영동조합 대표이신 최정욱 대표님하고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전무님이신 최종남 전무님, 두 분이 토론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원주 협동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사무국장이신 이승현 국장님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유상근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이 총 80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발제자 두 분이서 먼저 20분씩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40분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자 네 분께서 각각 5분씩 해서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그러면 60분 정도 쓰게 되고, 이제 최덕천 그 발표자님하고 최인수 박사님하고 두 분이서 각각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또 이번 발표에서 꼭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들, 이런 점들을 한 7분 정도씩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1 발표자이신 최덕천 교수님께 지역 농식품 소비율 제고를 위한 유통, 돌봄 공동체 모델에 대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지대학교의 최덕천 교수입니다. 저는 전공이 경제학이고요. 오늘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업, 특히 유기농업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이라고 저희 상지대학교와 원주 지역에 있는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장직을 맡아서 오늘 우리 지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역 농식품 소비율 제고를 위한 유통 돌봄 공동체 모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농식품 소비율 제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 로컬 푸드, 지역 농식품을 로컬 푸드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컬 푸드 소비율을 어떻게 하면 더 제고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원주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협동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 안에서 로컬푸드 유통사업단을 운영하는 사례, 이것을 통해서 로컬푸드 소비율을 제고해보자, 이게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할 주제는 배경과 목적, 그 다음에 로컬푸드와 푸드 플랜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발표의 이제 메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 조직 간, 그러니까 서로 동종이 아닌 이종 조직들이 모여서 그 협동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협업 사업을 할 것인가, 그 사례를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논의를 위한 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 농축산물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적이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자체도 이게 기후 위기의 그 한 양상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 최대 피해는 농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생명 위기, 생명권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로컬 푸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로컬 푸드 그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적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일인데요. 그 UN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그 최근에 그 회의를 했는데 아마 어제 17일 날 끝났을 겁니다. 거기서 제 59차 회의에서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대안 모델이 될 것이다. 그래서 UN 사무총장이 그런 내용을 보고를 했고 그걸 아마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는 그 지역 농식품의 유통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유통 문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경계가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고전적인 그런 유통 경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경계가 없어져서 앞으로 유통 체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원주 지역의 그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원주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고 무슨 춘천이나 충주나 아니면 홍천군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의 가장 그 대표적인 지표가 곡물 자급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곡물 자급률은 21.7%입니다. 21.7%니까 아마 우리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치고 이런 나라는 없죠. 그렇게 보면 우리 원주 지역의 그 곡물 자급률도 25% 미만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 지역의 농가 인구는 전체 농가의 5%, 농산업 그 지역 내 총생산 그 비중도 1% 정도. 이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 원주시가 아까 4차 산업혁명, 코리아 그 기후 변화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인 푸드 플랜 이걸 수립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식품 체계를 정하는 건데 그 밑바탕이 바로 로컬 푸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촌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업 기반이 약화가 되고 있다 하는 거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원주시의 대외 의존성이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식량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의존하는 특히 식품의 대외 의존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더구나 이제 오늘 핵심 주제 원주시의 로컬 푸드 소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원주 지역에 있는 생협이나 이런 친환경 매장을 통해서 소비되는 그 비율은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5% 미만입니다. 그럼 일반 농산물은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아마 제 추산으로는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 원주에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많아야 10%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푸드 플랜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컬 푸드를 우리가
소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분야가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이 원주시에 있는 240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뭐 그중에 한 50% 정도는 아마 그 개점 휴업 상태에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사회적 경제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조사했던 원주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어떻게 유통 소비되고 있는가라는 건데요. 그 그림을 잘 보시면 모든 생산과 가공과 유통과 소비가 서울에 있는 어떤 중앙 물류 시스템에 이렇게 수직적으로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각 단체들이 수평적으로 협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이게 5% 미만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더 확장을 시킬 것인가 하는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회적 경제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번에 2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이제 상정이 돼서 아마 합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오늘 뉴스에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빨간 그 선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인데, 그게 굉장히 확장이 되겠죠. 기존의 농협이나 생협도 이제 이게 다 들어갈 것이고, NGO, NPO,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책임 경영, 영농회사법인,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면 사회적 경제 범위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과 우리 사업단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로컬 푸드 소비율을 높일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국 강원도 원주시의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별 현황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쨌든 원주시는 총 240개가 있고 강원도에서 16.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도시, 사회적 경제의 메카라고 하는 원주시가 강원도에서도 20%가 아직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높일 것인가 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단의 사례 사업단의 목표는, 1차적인 목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로컬 푸드 유통 사업단을 우리가 조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공간적 배경은 원주에 있는 농업인 새벽 시장,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시장으로 확장한다라는 1차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가치를 창출을 위한 농식품 유통 사업,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경제적 가치에서 만들어진 이익을 이제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이런 시스템, 이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최종 목적은 이제 이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장에서 이 로컬 푸드와 푸드 플랜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그냥 간략하게 차트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 유통, 비시장 유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소품목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농식품은 주로 이 시장 유통, 그러니까 도매 시장을 거친 그 유통을 하는 거고, 다품목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런 농산물들은 주로 이제 비시장 유통,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컬 푸드, 생협 이런 데서 이제 유통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다품목 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식품이 비시장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저희들은 농민 시장과 로컬 푸드 유통 이쪽으로 이제 잡아봤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로컬 푸드의 개념은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한다. 뭐 이게 이제 로컬 푸드의 개념이겠죠.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순하게 유통의 그 세분화의 한 그 방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점점 갈수록 그 온실가스 감축이나 지역 공동체의 유지나 이런 것이었지만 지금 이제 기후 위기 이후의 상황에서 이 로컬 푸드는 그 주민들의 생명 보호 여기까지, 그 다음에 농지 보존, 지방 소멸 예방 이런 쪽으로 로컬 푸드의 개념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이 로컬 푸드 시장이 어디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생산, 유통, 가공, 소비의 로컬 푸드 시장들이 이 표 안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뭐 농협 마트도 있을 거고, 전통 시장도 있고, 새벽 시장도 있고, 뭐 플리마켓, 마르쉐 이런 것까지 이 안에 다 있는데,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유통되는 농식품이 대부분 정부가 지원하는 그 공공구매, 학교급식 이런 쪽으로 지금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건 이제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로컬 푸드가 이제 그 지역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농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자료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협동 플랫폼을 통한 유통사업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협동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잘 나와 있는 그 설명돼 있죠.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30년 전통의 대학 연구소와 지역의 협동사회 경제 조직이 조사와 연구, 사업화, 컨설팅, 사업화 실행, 교육, 세미나, 공동 소셜 리빙 랩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협동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생산해서 소비까지의 생태계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고 또 지역 내부에서의 선순환 활동을 하는 종합 지원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어려운데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그런 독점적인 그런 플랫폼이나 또 경쟁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는 협동 플랫폼을 이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단의 역량 분석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 사업단의 수행 주체는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유통사업단이 이제 주체가 될 것이고 여기 협동 단체로는 여러 단체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함께 이제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 플랫폼이 뭐냐 하는 건데 그림 제일 아래 보면 이제 생산자 조직이 있고 유통 조직이 있고 소비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생태계의 그 분해자 역할을 하는 게 그림 제일 위에 나와 있는 협동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여러 중간 지원 조직들이 힘을 합쳐서 협동 플랫폼을 만들고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사업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원하는 건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 컨설팅 중에 이제 유통사업단 요거를 그 우리가 모델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 모델에서는 여러 원주 시내 협력기관과 물류 체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원주 로컬푸드 협동 플랫폼 안에 그 배달앱 이걸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에 대한 모든 정보, 소비자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빅데이터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유통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출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마지막에 기대 효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용은 그냥 자료를 참조를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효과, 사회적 효과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이 많이 창출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매출액이 30% 상승한다든지 이러한 그런 어떤 경제적 성과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플랫폼의 유통사업단의 체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온라인 비대면 유통을 통해서 새벽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새벽 시장을 통한 그 생산자 직판 이러한 것을 이제 협동 물류와 그 마을 물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제 유통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기대 효과는 뭐 여러 가지 매출력 증가나 아니면 그 신규 고용 창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로컬 푸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계절 그 품목들이 즉 닭품목 소량 생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이 닭품종 소량 생산 잡부 체계가 이제 부활이 될 것을 저희들은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지 아까 로컬 푸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푸드 플랜이 이제 조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하면 이 지역에서의 그 선순환 체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자치와 자급, 그러니까 생명농업을 기반으로 한 자치와 자급, 그 다음에 섬김과 돌봄과 이 협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의 내부 시장을 만들고 생태적 순환을 통해서 생태적 그 순환 사회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 원칙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정책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역시 아까 협동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 농민과 그 소비자들이 이제 이 빅데이터 정보망을 통해서 생산과 유통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원칙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조가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지역 공동체의 구축, 재구성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이제 지역의 공동체다. 지역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는 이러한 그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 자료가 많아서 좀 줄였습니다만 그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너튜브를 보고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이제 원주 시민들께서는 오늘 그 최덕천 교수님 발표를 보고 아주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식자재 조달을, 집에서 식자재 조달을 어떻게 하냐면 한살림에서 이제 기본 살림을 조달하고요. 이제 새벽 시장에서, 새벽 시장이 2일 7일, 그러니까 일주일 한 달에 6번밖에 안 돼서 6번 단위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로마트하고 이제 로컬 푸드가 같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6군데를 다니면서 식자재를 조달하고 있는데요. 최덕천 교수님께서 이제 로컬 푸드 유통 사업단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더해서 새벽 배송도 하시겠다, 이런 게 되게 되면 아마 원주 시민들에서는 이제 그 식자재 플랜, 푸드 플랜을 세우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그 저희 이제 방곡동에 혁신 도시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이제 공공기관이 13개 기관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직원분들도 계시고 이제 직원분들과 가족들이 와 계시는데 이제 직원분들과 가족분들한테도 역시 이제 푸드 플랜, 식자재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제 하루치로 할 거냐, 일주일치로 할 거냐, 아니면 열흘치로 할 거냐, 이런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회적 조직, 원주 지역의 사회적 조직이 2021년
2월 기준으로 해서 248개 조직이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물품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그걸 통해서 원주에 이전해 온그 혁신 도시에 살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분들과 가족분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신 이제 그 최인수 박사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인수 박사님의 어떤 제언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지역 공공기관과 이제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인수 박사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인수입니다. 약간 좀 걱정이 되네요. 이 발표장을 상상을 못해서 한 수천 명이 좀 계시는데 이 발표문이 한글로 좀 되어 있어서 이게 다 끝나면 다 주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이 좀 되고요. 지금 여기는 원주의 오크밸리 그다음 빌리지 센터의 그랜드 볼륨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 원주는 어쨌든 성장하는 도시이죠. 그리고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시고 강릉과 원주, 춘천 이렇게 되어 있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릉 가는 KTX도 있고 저희 중부 내륙선도 만들어지고 지금도 저 경상도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 다 지나는 아주 교통의 요지이죠. 한반도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사회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원주를 정의하면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의 도시다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이제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원주는 협동조합의 도시의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동계 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 주민 주권과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방이나 자체 관점에서 좀 더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좀 전에 최덕성 교수님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언들을 해주시고 내용들 말씀해 주셨다면 저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관점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관점 또는 행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것을 혁신도시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텍스트가 전혀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도 좀 준비한 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여 방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떻게 아니면 사회적 경제 조직과 아울러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모색할 것인가. 이 연구는 2018년도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있고요. 2016년도에 말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오면서 2018년도에 원주시의 의뢰를 받아서 진행했던 연구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라고 되어 있고 전국의 혁신도시는 10곳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혁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공공기관을 지방에 내려보내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지방을 좀 더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발전시켜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2013년도 11월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전을 처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해서 지금은 13개 공공기관들이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기가 지금 원주이기 때문에 여기 이 원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혁신도도 와보셨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곳에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거기 생활하는 차원에서 보면 좀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라고 하는 그 국민 건강보험부터 해서 심사평가와 한국관광공사 정말 경제력이 있고 되게 큰 그런 조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그분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상업시설에서의 보면 공실률도 사실 상당히 높고 어떤 건물 통째로 거의 뭐 이렇게 비다시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아직 그다지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이런 판단들이 있어서 그러면 과연 이런 과정 속에서 원주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을 해서 아까 협동조합의 도시라고 하는 표현들을 썼지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사회 경제 조직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나 이런 조직들의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고 원주 혁신도시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협력을 맺고 그걸 통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공기관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최수 교수님 얘기하실 때 협동 플랫폼이라고 할 때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조직들 하는데 이 조직들 어떻게 연계할 때 그 연결의 수단들로서 이제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이라고 하는 부분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공동체 조직의 활성화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 내지는 정책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가 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쯤 하면 아마 텍스트 다 읽으셨을 수도 있을 시간이겠는데요. 이제 혁신도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어쨌든 1945년에 해방되고 48년도까지 미군정이 하고 48년 8월 15일에 이제 건국이 되었죠. 그러면서부터 지금 한 70여 년에 오면서 모든 사회 경제적인 이 집중 현상들 다 수도권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과잉 집중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나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 요원하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었고 이 참여정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했었던 이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침체로 인한 국토의 양극화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 주도형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서 이제 행복도시, 행정중심 행복도시하고 세종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업도시가 있고 혁신도시라고 하는 측면들로 존재하는데 원주시는 유일하게 이 중에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러한 도시로서 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잘 활용하게 되면 중요한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시도별 지역 발전, 지역 전략적인 그런 산업들 지금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료형과 공공 서비스형과 관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 원주 혁신도시를 만들게 되고 이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발전들을 이뤄 나가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정확히 법 1조에도 혁신도시법 제1조의 목적에 보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과잉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제력들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공공기관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전국에 10개가 지금 되어서 만들어지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혁신도시 2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다시 논의하고 있으면서 관련된 그런 계획들이 또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혁신도시, 혁신의 거점, 친환경 녹색도시, 개성 있는 특화된 도시, 교육문화도시 해서 전국에 10개가 선제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전에 김대중 정부 때 각 정부마다 지역 발전 전략들을 좀 다양하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노무현 정부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혁신도시 정책들을 하고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 5대 광역권이라고 하는 발전 계획 그런 전략들을 좀 수립을 했었죠. 그래서 2003년 6월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정도 지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구상들이 있었고요. 균특법이라고 하는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관련된 혁신도시를 실질적으로 관련된 정책들을 하게 되고요. 2007년도에 혁신도시가 착공이 되면서 실제 명성박이 10개의 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관련돼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 정책 관련된 주요 법령들이 있고요.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책이나 다양한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현황은 전국에 10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154개의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부의 소속기관 32개랑 공기업 13개, 준정부기관 44개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강원 원주는 녹색, 건강, 생명,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 혁신도시 푸른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기능과 자원기능, 공공서비스 기능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관광은 한국관광공사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있고요.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나 석탄공사, 공항서비스와 관련돼서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니면 저희 연구원 같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또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한계들이 존재했었다고 보여지고요. 도시 건설상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빨리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생활과 관련된 편의 시설들이 좀 부족하게 좀 진행이 됐었던 측면들이 있었으나 지금 이제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을 것 같고요. 정주환경 조성 과정에 있어서의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좀 지방,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있던 곳은 워낙 수도권이 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다 보면 지방은 수도권은 나가면 바로 5분이나 10분이면 다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지방은 10분, 20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교통 환경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정책 추진 사항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용지들의 공실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사실 경제 조직이나 아니면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현황이나 한계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사가 깊고 그만큼 이제 내실이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248개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모든 것이 이렇게 아주 활성화돼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강원도 내에서도 보시게 되면 춘천에 비해서 약간 춘천이 191개로 되어 있고 원주시가 167개, 이게 2018년도 자료입니다. 강릉시 등등해서 다양하게 그러한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그러한 조직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계에 대해서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여하튼 재정력이나 여러 부분들이 어려워서 행정 의존적인 부분들이나 인건비를 축적하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데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측면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 구매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해도 실제 공공 구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품질이나 이런 부분 충족시키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 또한 있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낮은 재정 자립도의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문제점 과제 개선 방안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국회 입법조사에서 보여진 자료들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에 대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식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한 또 다른 한계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해서 원주 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기본 방향으로 저희는 이제 4가지 정도를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혁신도시의 본 취지였던 이 구매력이나 경제력이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력적인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는 이전 공공기관의 간의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원주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원주시와의 관계 속에서 실제 운영이 좀 내실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소비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약간 압박하는 그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돌면서 그것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가 충분히 인지되어 있는 수준이어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일부 수당들을 지급하고 그것을 지역사회 내에서 쓸 수 있게끔 압박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안들,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조례인데, 이 조례는 뒷부분에도 어떤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 4월 12일에 제정 시행이 되면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조례들, 법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일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최덕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맨 마지막 부분에 공동체의 활성화나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 어쨌든 만나야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 축제의 장이나 이런 만남의 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측면, 그것들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4가지라고 하는 기본 방향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기관장 협의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특별법에 의하면 공공기관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 공공기관장 13개 공공기관장의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형식적으로 구성만 되어 있고 그다지 모임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내실화시켜서 거기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무엇을 기여할 것이고 사회경제조직과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최선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아까 협동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의 유통사업단과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좀 진행이 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어 이 부분들을 운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정부에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보냈던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제해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에 따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중요한 자신들의 역할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강원도와 원주시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 아까 협의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그 협의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이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이런 협의체 조직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 1단계, 2단계 형태로 해서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지역 출신들, 강원도 출신들의 지역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협의체 구조 속에서 논의하고 강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역화폐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월급을 다 지역사회상품권을 줄 수는 없고 기본급이 아닌 특별하게 수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면 그것은 이 지역 원주시에서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강원 상품권도 있으니까 그런 거 비율을 조정해서 만들게 되면 그것들을 여기서 쓰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이 몸에 피가 돌듯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지역화폐라고 하는 돈이 곳곳에 들어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 화폐와 관련된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들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물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법에도 일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아까 그런 협의체 조직이나 다양한 원주시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실제로 이거는 정책적인 의지만 있다라면 또 한편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원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2019년도 4월 12일에 이미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를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품 구매 촉진 위원회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도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라고 하는 거 존재합니다. 이 위원회에 이런 기능들을 탑재시킨다라고 하고 그것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실제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제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행사라고 표현되는데 아까 최덕수 교수님 맨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공동체 문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다양한 주민 조직으로 성장을 하고 이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이런 지역사와의 결합력들을 높여 나가면서 거기서 대화될 문제인데 여기서는 예시로 지역 축제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결론입니다. 다 죽으시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공공기관장 협의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실화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들을 갖고 있고 혁신도시법의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장 협의체를 정기적이고 내용들도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냥 단순히 인사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하고 거기에 원주시도 정확한 그리고 강원도도 명확한 자신의 역할들을 해야 한다 행정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역시도 그러한 요구들이 있을 때 적극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화폐, 지역사회 상품권을 적극 발행하는 문제. 이 부분은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차원에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 그래서 아까 협의체라고 하는 걸 되게 강조를 말씀드렸는데 그 협의체만이 아니라 개별 공공기관 내에서도 지역사회 기여라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 부분들을 가능하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공공기관들마다 그것이 만들어져야 협의를 해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 원주시와 개별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여 방안들을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지역 축제나 다양한 부분들에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원주시가 협동조합의 도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로 명실상부한 그런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의 기관들과 기업도시에 있는 기업들과 원주 시민들의 참여의식과 여러 가지가 좀 결합이 돼서 협동조합의 도시 그러면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볼로냐, 캐나다의 퀘벡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대한민국의 원주라고 하는 것으로 한 번쯤은 원주의 발전상을 그려나가고 그러한 비전들이 존재했을 때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자기 참여 공간들을 그런 참여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혁신도시의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들 그리고 원주시가 합심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윤수 박사님께서 강원 원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원이나 직원분들이 회사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동에 가보면 장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그 혁신 이전 기관 중에서 임직원이 제일 많은 그런 기관이 계시는데 그 12시에 가면 그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로 나오십니다. 그것도 장관이시고요. 5시 반이 되게 되면 이제 통근버스 타시느라고 이제 쭉 서 있는 것도 장관입니다. 근데 이게 원주가 그럴지인데 다른 지역도 더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저는 이제 두 가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첫 번째는 서울에서 출퇴근을 7년까지는 가능하지만 몇 년까지 가능할까?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가족 동반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가족 동반하지 못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가 생활까지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다 극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게 되니까 제 경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25년 전에 원주에 그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아무 연구 없는데 왔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가족 동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여기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었냐면 그때 이제 박경리 토지 작가 박경리라든가
근데 무기당 장일순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그런 생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서 이게 그 물질적인 거 한두 개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인 행복감, 이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과연 이제 원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얼마큼 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관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토론을 할 텐데요. 토론을 원래는 이제 주제별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너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분이 저런 토론을 왜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최덕천 교수님이 하시는 로컬푸드 유통사업자에 대한 토론을 이제 두 분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윤수 박사님이 해주신 이제 원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승현, 유상근 두 분이 해주실 건데, 이 토론 내용을 잘 이렇게 되새기면서 보시는 게 아마 전체적인 이번 그 세션을 따라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분한테 먼저 토론을 부탁하고 다시 두 분한테 토론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그 발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토요 영동조합, 토요는 굉장히 유명한 그 곳인데요. 거기 영동조합의 대표로 계시는 최종욱 대표님께서, 그리고 이제 노인생업의 전문으로 계신 최종남 선생님께서 이제 순차적으로 토론하시는 것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다 옆에 계신 분이 박사님, 교수님 다 계시는데, 저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고요. 실제적으로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판매장과 그다음에 공장, 그다음에 식당,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정욱이라고 하고요. 현실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저도 장사를 못한 지 1년 넘게 됐고요. 직원이 반 이상 감축이 된 상태고 매출은 3분의 1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같이 시골에 있는 매장들은 어떻게 하면은 다른데 온라인 매출이 막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방법조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유통 구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문제를 최덕천 교수님이 얘기하시던 협동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해나가야지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시장이 폭주하고 그 와중에 매출이 신장된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주 내 지역 내에 한살림이 매출이 10%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생협은 아직 통계를 안 냈지만 그 정도의 매출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은 플랫폼 전쟁에서 다시 배송 전쟁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플랫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강자였던 네이버랑 그 카카오 같은 부분들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면, 후발주자인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뒤질세라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지금 배송 전쟁을 지금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내에서도 치열하게 싸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이 싸우다가 궁극적으로는 저희 같은 일종의 생산자와 그다음에 소유자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마찬가지, 제조업자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플랫폼 배송 전쟁의 하청 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고요. 이것들이 전쟁을 하다가 미국 아마존처럼 배송이나 유통을 다 장악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원주에 살고 있고 원주에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사회적 경제가 주도권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덕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협동 플랫폼을 통해서 협동도시 원주가 자랑스러운 전통, 새벽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한살림이 처음 시작한 도시고,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을 처음 제청한 도시 원주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산, 유통, 물류, 배송까지 다 책임지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최덕정 교수님한테 잠깐 질문을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유통이나 배송만으로는 차별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대기업들이 시스템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 부분, 통합 돌봄이라는 부분이 네트워크 내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신협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엮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최정욱 대표님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원주 맛집인데요. 이 원주 맛집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그 최덕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플랫폼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복지, 돌봄, 사회적 금융 이와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그 플랫폼으로 이제 그 수렴해서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남 노인생협 전문님께서 다음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 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전문을 맡고 있는 최종남이라고 합니다. 일단 괜찮나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주 노인 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최종남입니다. 일단 최덕천 교수님의 그 시적절하고 멀지 않아 닥칠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은 발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세 가지 혹은 다섯 가지 식량 자급률이 저조하고 또 인구 통계적 불균형, 로컬 푸드의 소비율이 낮은 이런 원주의 현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 더 커지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획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이제 정글의 법칙을 이제 기준이 되는 경제 체제에서 마이클 샌들 교수가 얘기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시기적 당위성도 느끼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제안을 하고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발제자께 드리는 것으로 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원주시 로컬 푸드 소비율이 저조하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로컬 푸드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 농식품 소비를 제고할 때 소비를 촉진할 때 소비자 성향을 분석하는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로컬 푸드,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식품 등 같은 그 거의 근사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인 선입견은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에는 좋지만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 세 번째는 아무 때나 이렇게 막 그 택배 신청만 하면 오는 그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이러한 로컬 푸드가 좋으니까 소비를 해서 소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그 당위성만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상품에 관한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선행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한 5년 전에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쿱 협동조합이 만든 상품들만 진열하는 대형 마켓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광경이 생각나서 선행적인 조사를 기본으로 한 이론적인 바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통 시스템 모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로우맨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직배송을 해서 도어투도어까지 배달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아직 이 중소도시 혹은 또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반 이상이 이 온라인에 많이 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전시 기능을 가진 직판장도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로컬 푸드의 소비율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는 다양성의 결핍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식품에 한하지 않고 원재료가 그 지역 근처에서 생산되지는 않지만 꼭 필수 불가결한 식품일 때는 그것을 가져와서 가공하는 2차 산업까지 포함해서 로컬 푸드라는 개념으로 상품군을 확대할, 상품군에 대한 개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발제자 교수님의 의견을 좀 여쭈고 싶고요. 두 번째 보면 발제문에서 그림 7과 그림 8에 물류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우맨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는데, 사실 저희 노인생활협동조합은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져서 자발적인 노인들의 자립협동을 통해서 노후를 책임지자 하는 그런 분들의 뜻으로 만들어져서 아직도 최초의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15년째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외부로 볼 때 경쟁적인 관계에서는 아마 노동력이 그렇게 질이 좋은 그런 노동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의 잉여 노동력을 재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분들이 과연 공급 라인의 한 축 또는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해서 마케팅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그 교수님의 제안,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남 그 노인생협 전문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로컬 푸드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온라인 매장과 더불어 오프라인 매장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로컬 푸드의 어떤 개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번째는 그 노인생협에서의 노인분들을 배달 주체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인수 박사님의 발제에 대해서 네, 이승현 원주 협동사회 네트워크 사무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의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원주 지역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42개가 이제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이 그 조성을 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강원 원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하고 교류협력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에는 원주 혁신기업도시과의 제안으로 원주 지역의 사회적 공공기관의 임직원 120여 분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라든가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단연간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함께하는 생생 프리마켓이라는 장터를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찾아가는 구매 설명회라고 해서 공공기관들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가장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또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하고는 임직원 대상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임직원이 약 7천여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실제로 얼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그 근무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경험들, 이러한 과정에서의 경험들을 가지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공공기관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력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협력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2019년 10월에 한국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의 이제 다수의 공공기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전국사회적경제지방정부협의회 등이 함께 그 협의체를 구성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협의체가 그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안내서라는 것을 발행했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거기에 보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어떤 정의를 이야기하고 특히 실현 주체로 정부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이제 지목을 했죠.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함께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경제 내지는 뭐 혁신도시 활성화 이런 거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최은수 박사님이 발제하신 내용들 대표적으로 4가지를 이제 제언해 주셨는데 모두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의 뭐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가 그 민간 영역을 포함하는 가칭 혁신도시 발전협의체 구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겪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협의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조직들, 지자체가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면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테스트베드 사업이라는 것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험을 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런 식의 그 공공기관하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공공기관은 어쨌든 지역사회 발전에 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 원주 혁신도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공기관들이 강원도 전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교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 상당히 이제 방대하고 많은 수의 조직들과 함께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단순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한 일회성 사업이 되고 과정에서 뭐 물품 구매나 아니면 행사를 해도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발전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과정을 딛고 올라서는 것들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예를 들면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고 지역도 한정 짓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를 또 한정 짓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실험적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또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들을 그려가고 그런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발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이렇게 폭넓지 않습니다. 2018년에 정부에서도 이 조사를 했었는데 일반 국민의 47.3%가 사회적 경제란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최인수 박사님이 이제 그 연구했던 그 발제 본 그 보고서에 이제 게재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공공기관 원주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비교적 인식 정도가 낮다.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약 68%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인식이 비교적 낮은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떠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회적 경제 내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단연간 저희가 교류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임직원들도 부서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협력 사업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관계망이 이제 형성될 때쯤 업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다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관계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쳇바퀴처럼 도돌이 되는 발전하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낳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현실은 이런데 사실은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주변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역의 혁신 도시는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원인데 그분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죠. 그래서 특히 빅데이터 활용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합니다.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연구원. 그런데 현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이죠. 그래서 상당히 1차원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연구 사업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은 일단 또 기관 평가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하고 협력을 추진하게 되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또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게 매출 증대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전제 안에서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교류 협력을 할 것인가, 어떤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 또한 내재되고 또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연구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관련 특별법을 보면 시도지사가 1년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용역 같은 것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용 국장님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분이나 가족분들이 원주의 사회적 경제 구성원들을 만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주에서는 사람과 모든 생명의 지속 가능한 삶을 생각해왔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혁신도시 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가치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도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유상근 팀장님께서 마지막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광해관리공단 계약팀장을 맡고 있는 유상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토론의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강원도 혁신도시 13개 기관 중에 아마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이제 기관은 강원도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중에 규모나 예산 이런 쪽으로 봤을 땐 거의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관광공사에 비해서는 이제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15년도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고 나서 다양한 이제 지역사회 활동들 이성영 주임이 계시는 이제 원주 협동사회 네트워크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이제 최인수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공공기관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을 좀 더 첨부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15년도 이전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원주사회 네트워크하고 같이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대상으로 공공계약 설명회, 그다음에 이제 명절 맞이에 직거래 장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사회적 성장지원센터하고 강원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랑 협업을 해서 공공기관 최초로는 저희가 공공구매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것도 계획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 하면서 이제 느낀 것들이 개별 지금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아마 공공기관들은 저희랑 입장이 비슷하게 이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정부 경영 평가라는 거에 항목에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지역사회 역할, 그다음에 이제 공공 우선 구매라는 항목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필요악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시작이 됐지만
좀 더 그 저희가 하다 보면서 이런 역할들이 정말 지역 사회나 사회에 중요한 그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저희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다양하게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 공공기관들이 그 각 기관들의 예산이나 그 개별적인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고요. 한정된 예산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좀 더 규모가 크게 해서 좀 더 크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조금 이제 안타까움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인수 박사님께서 발제하셨을 때 제안을 하셨던 뭐 지자체 및 이전 공공기관장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활동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혁신도시와 관련된 협의체가 한 8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협의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무 협의체라든가 미래발전 포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협의체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도나 원주시 그다음에 이제 13개 공공기관 아니면 이제 대학교 정도만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최인수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목소리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참여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실제로 저희 같은 실무진에서 그런 것들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협업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기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역화폐 발행 운영도 저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정부경영평가 항목에 온누리 상품권만 지금 그 실적으로 반영돼 있다 보니까 저희 기관만 해도 성과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상품권들이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 상품권이 좀 외면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경영 평가 항목에 온누리 상품권 내에 강원 지역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면 좀 더 원주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포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말씀드린 뭐 이제 그 포상금 이제 이런 걸로 대체해서 수당 이제 지급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임금이나 성과급 정도로 조금 일부를 지급하는 거는 각 기관의 이제 노조라든가 이번 좀 더 구체적인 협의 논의가 필요할 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지자체하고 공공기관 차원의 지역 내 경제조직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단에서도 그 작게나마 저희가 16년도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네트워크에 후원금을 일부 전달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제 교육 사업도 일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 부족이라든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지원을 해드릴 수가 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장 협의체를 통해서 13개 기관들이 좀 더 협업을 통해 가지고 키워서 지원을 한다면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그 지속 가능한 내실 있는 지역 형사 개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설맞이 아니면 추석맞이 작게나마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할 기회나 이제 직원들한테도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거에 대한 그 판매 또 이런 것도 진행한 것처럼 이렇게 사소하게 각각의 기관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의 그 기관들을 아우러서 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발전 방안으로 연구 사업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 기관이 서로 그 공동계약을 통해서 하나의 업체를 선정하는 이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식자재를 조금 더 큰 규모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같은 업체를 통해서 공동계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13개 공공기관들이 각각의 구매 식당이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구역별로 나눠서 규모를 좀 키우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 유통 사업단을 통해서 식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내에서 지금 어린이집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시간이 제한돼 있어.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제안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간을 맞추는 건데요. 그 다음 세션이 다시 이제 4시 40분부터 시작되니까 우리가 지금 최대한 활용해도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덕천 교수님하고 최인수 박사님께서 토론 중에서 꼭 중요한 한 가지만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5분 동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시죠. 최덕천 교수님께서 먼저.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 차종욱 우리 대표님과 최종남 전무님께서 아주 좋은 적절한 그런 토론을 해주셨고 좋은 질문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요. 차종욱 대표님께서는 역시 이제 현장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이 유통 사업단이 유통과 배송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차별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발표문의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는 단순하게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자, 소비자, 특히 이제 고령화된 생산자나 고령화된 도시의 그 노인들 또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주말부부 또는 그 맞벌이 부부하는 부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돌봄과 섬김 서비스까지 이 유통 사업을 통해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나 아까 배달앱과 같은 그런 독점적인 배달앱이나 기타 그 경쟁적인 배달앱이 아니라 우리는 공익을 추구하는 우리 이 사업단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니까 공익적인 그런 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그 과학적 도구들, 예를 들면 AI 물류 시스템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 우리 사회적 경제 유통 사업단이 틈새 시장이 아니라 이제 주류 시장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쿠팡이 지금 새벽 배송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AI 로봇의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 생산자의 정보를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러한 기술들을 도입한다면 이게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남 우리 노인생협 전무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로컬푸드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그 지역 농식품이라고 해서 그 보통 행정적인 지역 또는 물리적인 거리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로컬푸드로 오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리적 거리, 예를 들면 우리 원주 지역에 가까운 횡성이나 충주나 아니면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우리가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농식품이라는 게 농산물뿐만 아니라 식품까지 포함이 된 거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그 로우맨들 특히 이제 노인생협의 조합원님들께서 아마 이런 그 유통과 섬김 돌봄 서비스를 아마 같이
하시게 될 텐데 아마 한 3명이 한 계조로 해서 한 뭐 9개 정도 팀을 이루고 기타 이제 관리하는 분까지 하면 한 30명 정도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윤수 박사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제 앞에 마이크가 3개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뭐 질문성의 말씀은 없으셔서 그냥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안드렸던 4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들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노력들을 하지만 그것이 일회성으로 멈춰지는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은 강력한 정책적 의지, 적극적 정책 의지에 의해서 그거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소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보다 좀 강력한 정부의 의지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장의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책적 의지가 같이 되어야 이것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지금 현재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의지에 의해서 막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일회성으로 멈춰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아까 그래서 이제 그 우상근 팀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공공기관들이 경영 평가를 받습니다. 그 항목의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도 명확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이 원주 혁신도시에서만이라도 제대로 해내면 그것을 다른 9개의 혁신도시에서 벤치마킹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정책적 의지에서 좀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혁신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약한 수준, 아무런 규정 없이 이렇게 변화되는 게 있고요. 조금 강한 게 개선하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 개혁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혁신하고, 그 다음 조금 더 되면 혁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나와 있는 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것들을 현실에 가능하게끔 아까 테스트베드라는 단어도 쓰셨는데 시범사업의 형태든 뭐든 다양한 것들을 적극적인 의지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까 협의체라고 하는 것에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협의체가 단순히 협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혁신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디어로는 의결의 강제력을 갖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아이디어 사항을 제안하면 상상하지 않으면 현실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상이라도 이 협의의 수준들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원회나 아니면 의결 강제력을 갖게 하고 그 협의체가 움직일 수 있는 금전적인 재정적인 것들을 가질 수 있게끔 뭐 출연을 한다거나 뭔가 일부 그 공공기관들의 규모에 따라서 재원들을 내게 하는 것 그래야만 그 협의체도 움직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도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새로운 사회 보세요 좀 이상하네요. 그런 부분들은 공동체의 강력한 협력, 연대, 협동의 공동체적 의식에 기반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정책적 의지 역시도 이 탑다운이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기반이 되는 공동체적인 다양한 소통, 연대, 협력, 협동적인 그런 공동체적 의식이 증진되고 그것에 기반됐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90분 동안 그 한국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그 2회 1분과에서는 그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 사회적 경제적인 역할을 가지고 지금 90분 동안 해왔습니다. 이 값진 그 발제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 박사님과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